황교안 대표가 대표 당선되고 첫 최고회의에서 예. 두 가지 위원회를 곧 만들겠다. 아, 하나가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를 예. 만들고 예. 그 다음에는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만들겠다. 처음부터 그랬네요. 네, 첫 회의에서 최고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때 이제 백서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또 이제 사실잖아요. 예, 맡아주도록 해가지고 45일간의 작업 30명의 위원님들 특히 교수님들 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회 참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들 10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처음엔 한 3, 40명 있다가 나중에는 이름 도와주는데 이름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끝까지 내가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참여하겠다는 10분이 참석해 주셨고 이제 그런 분들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45일 작업을 해가지고 그 백서를 경제실정징비록이라는 이름으로 네. 발간을 했습니다. 네. 발간했는데 굉장히 여러 구독 열기가 아주 높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 대전환위원회를 이제 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전체에서 처음에는 외부에 저명한 분을 민간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그런 정도까지는 못 가고 하니까 가능한 이제 원내에서 하고 교수님들 모시고 그 10명 교수가 지금 3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30명으로 늘고 전체적으로 77명 위원들이 이제 작업을 막 시작하고 조금 전에도 이제 노동 분야 제가 지금 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책 정당 대안 정당으로 간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100일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민생 대장정을 가서 4,080km를 다니면서 들으신 거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당의 정책으로 또 본인의 정치적 정책 내용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여기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그냥 경제 정책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는 것들을 2020 내년 총선 그리고 2022년에 대선에 되전환시켜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아. 왜 잘 되느냐? 확실하게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진단하기도 쉽고 방향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더 한 거는 국민들 속에 허공의 메아리 같으면 안 되는데 국민들 밑바닥이 참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일자리 없어지고 월급도 낮아지고 지금 어려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분들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인데 윤종원 수석이 이제 우리 이제 같은 부처예요. 어쨌든 후배죠. 능력 있고. 근데 그 수석도 청와대 저도 2번 청와대 근무했지만은 청와대 근무하면은 그렇게 밖에 진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경제 실적에 대해서 3가지 기준 시점이 있어요. 통계 작성 이래, 19년 전 IMF 외환 위기 이래,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최저, 최악, 참사 이런 걸로 모든 발표되는 그 정부에 발표되는 이제 통계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아실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도 아시고 경제 수석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우리 경제 펀더멘탈 기초 체력 탄탄하다. 그러다가 맞은 게 우리 IMF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잘된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가 좀 귀를 의심했는데 좀 뭔가 이렇게 거의 외환 보유고가 사상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외 신용도 대외 신용 평가가 뭐 아주 높은 수준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비율이 건전 재정으로 탄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조금만 이제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그게 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쌓아놓은 실적이에요. 외환 보유라는 건 당연히 최고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음 대통령이 가면 그때만 최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외 신인도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전 정부에서 보다가 지금 정부 들어가고 더 높아졌다. 이러면 실적이지만 그것대로 이제 안 떨어지고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건전재정, 건전재정은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부의 4년 동안에 재정을 늘려 쓴 게 87조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2년간에 재정을 늘린 게 90조입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정도가 배가 빠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난 솔직히 경제수석이나 대통령이나 할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못됐다. 경제 사실 어렵다. 좀 도와달라고 국민들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윤중현 장관이 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오셔가지고 국회에 와가지고 첫 질의에 답하는데 그때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 괜찮다. 4%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적어도 2%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국회에 와가지고 여야 의원들 향해 가지고 우리 경제 플러스 2% 성장이 아니고 지금 가면은 마이너스 2%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제출되어 있는 추가 경정 29조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경제 되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고 협조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수석이 하방 리스크, 우리 경제가 하방 위험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정에서 추경을 통해서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자면 아까 같이 솔직하게 우리 경제 상황을 앞으로 하방 리스크, 하방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동안 된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고치게 하기 위하니까 시간도 좀 주시고 그렇게 이제 재정에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의 내용은 제가 저 재정만 뭐 좀 재정경제부에서 또 기획예산처 또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30수년 하면서 반을 예산은 재정을 했습니다. 국회 와서 기획재정위원회만 지금 12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은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면은 원래 지금은 국가재정법인데 그 전 모법이 예산회계법인데 그 예산회계법은 추가 경정 예산이라 하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그렇죠.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했는데 국가재정법으로 바뀌면서 추경이 워낙 자주 해서 국민 부담을 늘리니까 더 좁힌 겁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는 다음의 경우가 첫 번째가 전쟁, 그 다음에 대규모 재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거기에 준하지만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너무 이 법은 경직적이다. 해가지고 제가 개정 법률안을 냈댔습니다. 내가지고 국가재정법을 이제 고쳤는데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못한다 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뭐 여유를 두도록 했고 거기에 남북 관계의 개선 등 뭐 이렇게 가지고 하도록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내온 내용 보면은 우선은
예산 편성 후에 생긴 사유라는 것은 확실한 것은 산불, 포항 지진,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건데 거기에 피해 본 주민들한테 주는 예산은 제로요. 없어요. 예. 물론 정부에서는 그거는 뭐 잘 뭐 시간 가지고 피해 정도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예비비가 뭐 일축발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지 몰라도 우선 국민들의 관심이 계시고 그김 대표님 지금 부터 생각해도 그게 제로로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피해 보상은 그거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또 장기적으로 탄탄히 하겠다고 하면은 뭐 기술 인력 개발한다든지 뭐 수출에 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러면서 일부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 분들 생계보호나 이런 거 일부 했습니다. 이랬으면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이해찬 대표 뭐 지방에 가서 공약했던 그런 사업들 쭉 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원포인트 추경하자. 언제든 열어서 해줄 테니까. 그 뭐냐? 산불, 지진, 미세먼지 이런 그 국민 안전을 위한 이런 추경 빨리 통과시키자. 그 위에 주룩주룩 달려가지고 내년 총선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털어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정의 기능을 경제가 어려울 때 좀 확대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경제를 살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고 야당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그거 맞다 하는 그 방법으로 예산 항목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대전한 위원회가 이미 경제 실정에 대한 백서에서 진단된 참상에 대한 대처 방안이거든요. 그 한마디로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되냐? 노동개혁입니다. 모든 걸 앞서가지고 노동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은 노동 쪽 한쪽만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상생하는 노사관계라고 했지만은 내용에 대해 가면은 노동 부분에 특히 2천만 근로자를 대변하지 않고 10% 정도 되는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또 그 중에서 강성 민노총 대변하는 이런 노동관계는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참여했던 교수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참 안타까운 게 대표님 잘 아시지만 이제 경제라는 게 한쪽은 기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월급 주는 그 기업 자본 쪽이 있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임금을 받고 하는 노동 쪽 쪽이 있는데 이정 들어오고 난데 이게 비슷하게 가야 이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가는데 돈 벌어서 월급 주는 이 기업 쪽은 좀 반기업 정서로 해가지고 뭐 수사도 있고 뭐 하여튼 뭐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낮추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분들은 다수를 위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민노총 중심으로 하는 노조 쪽을 굉장히 세움으로써 이렇게 되니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부의 대통령께서 꼭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정부 태어날 때 민노총, 노조, 촛불 이 지원을 받아서 탄생했기 때문에 태생적인 그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유의하는 게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그만두기 몇 달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민노총이 챙겨줘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 내부에서도 좀 바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경제 뭐 경제를 활기차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딱 내세우라 하면은 내세우기는 상생하는 노조 관계라고 했지만은 노동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험적으로 보면은 독일의 경우 그저 하르츠 개혁 들어보셨죠? 2010 아젠다, 아젠다 2010. 그때 그 총리가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 아닙니까? 집권당이었죠. 근데 이분이 그 아젠다 2010을 지금 만드는데 그 내용들 보면 노동개혁이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되는데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양성화하는 내용, 그 다음에 노조의 연금을 받는 수령을 기간을 짧게 하는 내용.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그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화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 정권을 놓쳐요. 정권을 놓치고 사직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그 이전까지는 유럽의 병든 환자였거든요. 근데 하르츠 개혁 이후에 유럽의 엔진으로 바뀝니다. 상대였던 그 메르켈도 상대가 추진을 했던 슈레더가 추진했던 아젠다 2010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독일 오늘의 현실이다. 그리고 정권을 잃었죠. 슈레더는 그런 정도로 강하게 국가 경쟁력, 애국심, 나라 경제 선택할 거냐. 표를 얻어가지고 적당히 하면서 노조 힘 얻고 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해야 할 거냐 하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전자를 선택해서 확실하게 국민들께 90%의 근로자를 위할 거냐 10%의 민노총 중심으로 한 노조를 위할 거냐 국민들에게 선택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임금 받으시는 분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임금을 주시는 분들이 줄 수 있는 능력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충될 수도 있겠네요. 상충이죠. 기본적으로 상충인데 문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을 하시면서 3년 만에 10,000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첫 해에 작년에 16.4% 올렸어요. 금년에 10.9% 올렸습니다. 그럼 그게 29.1%입니다. 여기다가 잘 이행되지 않은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 이상은 하루치를 더 줘라. 이렇게 하니 50%가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도 장사가 되고 업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5명 고용했던 식당에서 어려운 사람 2분 내보내고 부부간에 열심히 하고 또 하나 내보내고 시간 단축시키고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오히려 내세웠던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더 벌어지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첫째, 내연도 임금은 동결시켜야 된다. 동결시키는 게 결국은 근로자한테도 유리하다. 사용자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굳이 올려야 된다고 하면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가 상승률만큼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또 세 번째,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 결국 장사가 잘 된다. 하는 장사 잘 되는 정도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 우선은 앞으로 한 1, 2년간은 그렇게 저뿐만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십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도요. 예. 경제하는 사람 거기도 많거든요. 예. 제가 모시던 뭐 김진표 네. 경제부총리도 거기 계시고 민주당 내에서 원래 운동권 출신으로서 정치하시는 분 말고 네. 경제하시는 분들은 이게 순리가 아니다. 뒤틀어진다. 음. 나라 경제라는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아는 사람들이 이분 정치를 하고 학생운동을 하셨던 지금 정권을 잡은 분들도 지역구에 가보면은 꿈틀꿈틀하고 점포가 두 개인데 한 개 비어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래가지고 정권 놓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그 청와대 지시 없고 그래 자의적으로 했겠어요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예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가져온 그 법에 보면은 무슨 뭐 위원회를 둘러 해가지고 구간을 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간 중에서 선택하는 거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논의 자체를 길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이 정치적 논의 이런 게 하기보다는 전체 경제 상황에 맞는 수준 이렇게 가지고 딱 끊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황교안 대표라는 분은 어렵게 공부하셔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뭐 검사 특히 공안검사 법무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쭉 그 해오셨는데 그분 나름대로 이제 그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좋은 면도 있고 비판하는 쪽도 있고 한데 제가 최고위원 회의를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쭉 하면서 보면은 받은 느낌이 있는데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결단력에 있는 것 같아. 결단 추진력이 있고 또 뭐 이문열 씨를 만났는데 이문열 작가께서 이제 하는데 만나 보니까 돌파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일간에 해왔던 그 대장정 흔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절대 실수하실 분은 절대 아니다.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정과 총리 출신의 황교안으로부터 정치인 황교안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크게 보면은 저희들 지지하시는 층, 전혀 지지하지 않는 층, 그리고 중도가 뭐 일반 정치 전문가들은 한 30% 정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은 주로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수도권이에요. 국회의원 수도 무슨 뭐 서울이 49명이고 경기도 60명, 인천이 12명 이렇게 그 제일 큰 지역인데 여기에 여론들을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 하는 게 이제 그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황 대표가 50%로 당대표에 당선되었지만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책임 당원 투표에서는 월등히 앞섰고 그런데 국민 여론은 1등하지 못했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될 때겠죠. 그 내용을 보면 지역으로 보면은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수도권, 지지층으로 보면 중도 쪽으로 외연을 넓혀야 되는 게 우리 당의 숙명이고 또 정치를 하시는 황교안 대표의 앞으로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보면 이제 중도층이라는 표현도 되고 또 한쪽으로 요즘 이제 대표께서 이제 행보를 넓혀 가시는 게 청년, 여성 이런 쪽에 행보를 한쪽으로는 뭐 정책 대안 만들어가면서 현장 가는 쪽 보면은 청년, 여성, 기업 뭐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게 가다 덜커덕 소리만 안 나고 그냥 간다면은 뭐 차곡차곡 국민들 지지 진정성을 좀 얻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애국당을 통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하고 신상진 위원장의 우리 당이 망가지게 한 탄핵 때 탄핵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불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 조금 얘기가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신상진 위원장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때 그 원인을 제공했던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후에 당연히 또 이렇게 으스러지고 깨어지고 한 그 전반적인 일반적 원칙을 얘기했지 않나 이렇게 한데 그 말 뜻을 모르겠어요. 그게 곰곰이 씹어가지고 대한애국당이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특히 최고위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조금 이제 공천 모양도 가게 되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당대당 그 국회의원 한 분 계시는데 우리는 114명이 있고 한데 뭐 당대당 논란이 오면은 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데서 조금 시간을 가면서 국민들이 봐가지고 아 그 정도는 됐다 하는 선으로 난 통합이 될 거라 봅니다. 지금 뭐 단언하기는 힘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바닥에 민심은 바뀌었어요. 바닥에 민심은 바꿨는데 여론조사 얘기하는데 저도 뭐 여의도 연구소장을 그렇죠. 뭐 2년 반 이상 했는데 여론을 해보면 여론이라는 게 투표심을 그때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정확했잖아요. 정하겠죠. 그러니까 투표 결과하고 근접할 수 있는 국민의 뜻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조사하는 게 여론인데 홍준표 대표 뭐 이렇게 늘 말씀하시다시피 본인이 당 대표하고 대통령 선거 나갔는데 여론조사에 보면 적게 4%에서 많게 뭐 10% 좀 넘는 이런 거인데 투표해가지고 깨어보니까 안철수 제키고 24%까지 나오더라. 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설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정말로 핸드폰 조사는 우리는 동의 있어야 되는데 동의해놓은 사람들의 그 성향은 여러 번 해보면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역구에 가서 얘기하는 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1,004명 한다. 그런데 17만 안동 시민이 거기에 몇 명 참여하느냐 따져보니까 3명 또는 4명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안동의 여론이냐? 예? 그리고 정말 이게 100% 공개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해주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여권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조금 더 민심은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는 속도는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거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그것을 읽어내고 몸을 낮추고 혁신을 더하고 더 희생을 하고 하는 거에 달려있고 보수를 어떻게 엮어내느냐 하는 그 변수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되면은 뭐 좀 과하지만은 전문가들은 과반수 꼭 넘겨야 지금 이 진보 쪽에 생각하는 걱정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빠지는가 시장 뭐 중심 경제가 국가 중심으로 돼 가느냐 법치주의가 허물어지느냐 하는 걱정을 막자면은 50% 넘게 범보수가 당선돼야 된다. 이런 그 큰 흐름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 하나는 여도 야가 돼봤고 그렇죠. 야도 집권을 해봤고 하는데 우리가 여당일 때도 곳간에서 인식 난다고 여당에서 풀어야 됩니다.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그때 민주당 장애 투쟁 많이 했죠. 했죠. 우리가 더 심하게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이 요구하는 거는 자 패스트 트랙 그거 새로 논의해가지고 진지하게 합의해서 처리하자. 그
그 뭐 선거법 가는 거 뭐 연동형 비례대표 쉽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의석 뺏어가지고 정의당 줘가지고 정의당 20석 만들겠다는 게 가장 쉬운 표현이거든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럼 뭐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또 공수처, 공수처도 정말로 국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이거 그 호위하는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좀 펴주라. 그렇게 하는 데서 성의를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과의 뭐 만남 이런 것도 지금은 보면은 5개 정당이 전부 다 와라. 이렇게 하면 저도 저 전 정부에서 그 회담에 정책위 의장하면서 참여를 해보면은 모 의원 아주 뭐 정치에 아주 오래 하신 분 거기 가서 대통령 앞에서 주도를 합니다. 말씀 많이 하시고.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서도 죄송합니다. 황교안 대표 114석에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하면은 6석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막 받아치고 이렇게 하면 그 모습이 그려져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교섭 단체가 되어 있는 3당이 먼저 만나고 당 대표를 별도로 만난 건 청와대에서 별도로 만나라. 그래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 들어주고 정말로 경제가 어려운 추경에 대해서도 보다 근접하는 자세로 이제 같이 시작하고 전하고 좀 다른 게 물밑 대화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여야간에. 예. 남북 회담도 그렇고 물밑 회담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그것도 있는 집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가진 집에서.